고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정신 차려. 레드와인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강남 고급 호텔의 연회장. 하얀 드레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와인 방울이 턱 밑에서 하얀 테이블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의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만 선명했습니다. 처남 피는 못 속이네. 어디서 사기를 쳐?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와인에 젖은 여자는 냅킨으로 조용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방금 모욕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부터 시작될 지옥이 얼마나 참혹할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침 7시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아는 눈을 떴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붙들고 있던 계약서 번역본이 화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의뢰인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까지 가능할까요?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서아가 파일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냥 번역기 돌리면 안 되나요? 요즘 AI가 잘하던데. 서아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률 계약서는 번역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 하나가 잘못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낭패거든요. 상대가 멋쩍게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었어요. 작은 책상, 낡은 의자, 벽 한쪽에 빼곡히 꽂힌 사전들. 누가 봐도 수수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일부러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드러냈다가 눈빛이 달라지는 걸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친구였고 한 번은 사귀던 남자였습니다. 그 뒤로 서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오 변호사에게 맡겨두고 본인은 번역일로 번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강도연을 처음 만난 건 거래처 미팅 자리였습니다. 계약 얘기가 끝나고 도연이 불쑥 물었습니다. 번역일 어때요? 재밌어요? 서아가 조금 의외라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재밌어요. 언어 하나가 다른 언어가 되는 순간이 신기하거든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일 얘기할 때 서아 씨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알아요?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시네요. 서아는 그 말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즘 그 일이 돈이 되냐고, AI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도 서아는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둘이 걷다가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 씨, 나는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 뭘 가졌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당신이 좋아요. 서아가 걷던 발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도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바람도 좋고 서아 씨랑 같이 걸으니까 낯 간지러운 얘기를 하게 되네. 서아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기를. 부모님이 없다는 것도 일찍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추석 연휴 계획을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서아 씨는 명절에 어디 가요? 본가?
서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도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거나 힘들었겠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게 오히려 더 컸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품은 소망이었습니다. 교제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도연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늦가을 저녁 한강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서아 씨,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서아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이벤트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이 더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약혼 준비가 시작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 박미숙이 약혼식 규모를 자꾸 키웠어요. 처음엔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기로 했는데 어느새 강남 특급 호텔 연회장 예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객 수도 10명에서 30명, 30명에서 다시 50명으로 늘었어요. 도연은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좀 크게 하고 싶으신가 봐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도연이 솔직하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서아는 도연에게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번역 의뢰가 들어온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눈에 익은 주소가 보였어요. 강남구 역삼동 도연의 회사 사옥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을 열어 주소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매물 정보가 떴습니다. 지상 5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 매매가 55억 원. 그리고 매각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차인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금매.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임대료 체납. 도연의 회사가 임차인이었습니다. 도연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서아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왜 말을 못했는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매물 하나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오 변호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건물 매입 계약이 조용히 완료됐어요. 서아 명의의 법인으로 처리됐고 도연은 물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그 건물의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약혼식 날 도연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이제 임대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업에만 집중해요. 딱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서아는 그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서아는 드레스를 꺼내 걸어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이보리색 칵테일 드레스였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갖춘 옷이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에서도 드레스 코드를 전달하는 말투에서도 어딘가 냉랭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드레스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혼자지만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그게 서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가방 안에 등기권리증을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약혼식 당일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서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 아래 드레스와 정장을 갖춰 입은 하객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 모임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들, 서로 낮은 목소리로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 서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혼식이 아니구나. 박미숙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디올 재킷에 굵은 진주 목걸이,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어머, 왔어요? 혼자? 서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이 서하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드레스, 구두, 가방까지 천천히 살피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도연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서하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박미숙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작지 않았어요. 주변 테이블까지 다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번역이요? 요즘 그게 직업이 돼요? AI가 다 하는 세상에. 서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이 해야 하는 번역이 있어요. 법률 계약서나 의료 문서 같은 건 단어 하나가 잘못되면 큰일이 나거든요.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모님은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연회장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서하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미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 그럼 집안이 아예 없는 거네요. 서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서하를 발견하자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어요. 윤서아, 너 돈 많은 집에 시집 간다더니 외삼촌은 나 몰라라 하는 거냐?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저는 외삼촌이 없는데요. 그 순간 박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중년 남자와 함께 찍힌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이 그것을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었어요. 어디서 근본을 속여요. 친척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 취급이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투자자로 보이던 중년 남자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미숙이 점 찍어뒀던 재벌가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박미숙이 천천히 서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미숙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천안 피는 못 속이네. 어디서 사기를 쳐? 서하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굳어 있었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다시 미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분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박미숙이 테이블 위 레드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하의 얼굴을 향해 쏟아부었어요. 차가운 와인이 이마에서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보리색 드레스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정신 차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숟가락이 그릇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서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와인이 얼굴을 타고 목으로
드레스 어깨로 흘러내리는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서아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서아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뭔가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꼿꼿하고 우아하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와인 냄새가 났어요.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서 기사님에게 주소를 말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서아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시작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오피스텔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와인 얼룩이 굳어버린 드레스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울음을 꾸역꾸역 참아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아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아 씨,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전화 받아줘. 서아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 생기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레스를 차려입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간 자리였어요.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기는 날이라고 믿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와인과 도연의 침묵뿐이었어요. 서아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등기권리증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서아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매입한 역삼동 건물 임대 갱신 거절해 주세요. 명도 절차도 시작해 주시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서아가 대답했어요. 그냥 그 건물 제가 쓰려고요. 오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서아가 등기권리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서울이 조용했어요. 서아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당신들이 시작한 일이에요. 다음 날 오전, 도연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메일함에 낯선 발신인의 메일이 보였습니다. 수신인은 도연의 회사, 발신인은 건물관리법인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도연이 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라 현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이 불가하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도를 완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멈춘 곳은 메일 하단의 법인명이었습니다. SA 인베스트먼트.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는 일은 흔했고 협의하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도연이 관리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새 소유주 측의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새 소유주와 직접 통화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연락처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이 SA 인베스트먼트를 검색했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서아.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윤서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이 건물을 샀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언제 산 건지, 왜 산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요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대표님, 저희 쪽 사정이 생겨서요. 다음 분기부터 계약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내부 방침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 두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해 왔습니다. 도연의 영업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너무 이상한데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거래처 목록을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이 끊긴 거래처들의 사업장 주소가 모두 같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의 소유법인은 전부 SA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번역 일을 한다던 여자, 오피스텔에 혼자 산다던 여자, 재산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여자. 그 여자가 강남 일대 건물 여러 채의 소유주였습니다. 사옥도, 거래처도, 납품업체도 전부 그 여자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와인 세례를 당하고도 등을 곧게 펴고 걸어나가던 서아의 단단한 뒷모습,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던 그 걸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넘어 박미숙의 목소리가 느긋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아가, 윤서아가 우리 사옥 건물주예요. 거래처 건물도 전부 그 사람 거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숙이 들고 있던 찻잔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빠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옥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가 현실로 다가왔고 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한 은행에서도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최근 주요 거래처 계약 종료 건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도연이 다른 은행을 알아봤지만 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12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남은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계산을 했지만 숫자는 어떻게 돌려봐도 2달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박미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콧대가 높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반전이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사교 모임 날이 됐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미숙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말을 걸어오던 사람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숙이 자리에 앉자 잠시 후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아들 회사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돌던데요. 미숙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약혼식 때 그 아가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건물주라던데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동네 부동산 일을 하거든요. SA 인베스트먼트, 강남에서 꽤 알려진 법인이래요. 대표가 윤서아 씨라고.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다음 달 자선행사준비위원회 있잖아요. 위에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빠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작년부터 준비한 건데. 여자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렸어요.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도연은 맞은편 의자에 서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병욱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안에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사옥도 비워야 하고 대출도 막혔고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빚은?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2억 5천 정도 남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년 때문이잖아. 멀쩡한 약혼식을 망쳐놓고 이제 회사까지 죽이려 드는 거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어? 증거 없이 이러는 게 말이 돼?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에게 맞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아가 자기 건물에서 임차인 내보내는 게 불법이에요? 거래처가 계약 안 하겠다는 게 범죄예요? 미숙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지금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 도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약혼식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가짜 사진 꺼내들고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친척이라 내세우고 그걸 당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병욱이 헛기침을 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쉽게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사무실 정리 시작할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박미숙은 그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고소 얘기를 꺼냈지만 남편이 말렸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돌아온 말은 냉정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 내보내는 건 합법이야. 거래처가 계약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뭘 고소해. 미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숙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숙이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명품 가방도 디올 재킷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코트 차림이었어요. 1시간 가까이 기다렸을 때 건물 문이 열리며 서아가 나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듯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미숙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굳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셨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서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근처 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미숙이 뒤를 따랐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지 않고 서아는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당신도 알고 있죠? 서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날 약혼식에서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미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숙이 결국 벤치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둘이 흘깃 쳐다보다 지나쳤습니다. 제발이요. 도연이 회사만 살려줘요. 내 아들이 무슨 죄예요? 걔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내가 꾸민 일이에요. 서아가 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해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서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저를 쫓아내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투자자들 앞에서,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요. 화려한 파티로 아들 회사가 굳건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부잣집 며느리를 드리고 싶으셨을 테니 그 자리를 통해 미천하다고 생각했던 저를 쳐내고 싶으셨겠죠?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미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회장에 들어온 남자요. 취해서 외삼촌이라고 소리 지르던 분. 미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분 이미 경찰에 고소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누가 돈을 줬는지도 나오겠죠. 곧 어머님한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미숙이 무릎을 꿇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서아가 에코백을 고쳐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건물을 제가 관리했고 거래처들이 각자 판단한 거예요. 서아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미숙이 불렀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 길 위로 서아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바닥에 홀로 남은 미숙의 무릎 아래로 차가운 땅의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아는 소파에 앉아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소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 돈을 받은 건 인정했고요.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아직 진술 중입니다만 시간 문제일 겁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분하거나 통쾌한 마음은 없었어요. 서아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철거가 끝난 날, 도연은 텅 빈 공간을 혼자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쓰던 책상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열쇠를 건물 관리실에 반납하러 가니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님. 도연이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강도연이에요. 관리인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건물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빚은 2억 3천이 남았습니다. 박미숙은 가짜 외삼촌 고소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버텼지만 돈을 받은 남자가 결국 진술을 바꿨습니다.
미숙이 합의금을 물어주고 나서야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명품 가방이 하나씩 처분됐고 사교 모임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병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당신도 많이 지쳤잖아. 미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병욱이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뭐.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그날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새 직장을 구하는 데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첫 출근 날 팀장이 말했습니다. 전에 회사 운영하셨다고요? 여기선 그런 거 통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이 멈칫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팀 나쁘지 않아요. 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가방 안에 뭘 들고 왔었는지, 왜 끝내 꺼내지 않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SA인베스트먼트 윤서아 대표 다음 달 결혼. 서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약혼식 날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힘이 빠진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이 한참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잘됐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서아의 결혼식은 작은 한옥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3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크고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한복을 골랐습니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짧은 편지를 읽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랑이 먼저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외로웠을 텐데 나한테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서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서아가 다음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오래 혼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 변호사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엔 늘 서류와 숫자를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참 서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서아가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시선을 돌려줬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대로 서서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결혼식 날까지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한옥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수수한 옷차림, 변변찮아 보이는 직업, 그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서아의 강인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아가 앞으로 꾸려나갈 시간을 응원하고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외로우신가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